2012년 대선에서 안풍을 일으켰었는데 8년, 9년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군요. 세월의 흐름이 얼굴에서 좀 느껴지는 것도 같은데 그때만큼의 어떤 지지를 받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새정치라고 구호를 내걸고 정치 활동 통해서 자기의 컨텐츠를 보여줄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건 내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컨텐츠로 뭘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계 복귀의 시간도 전문가들에 따라서 견해 차이는 좀 있지만 좀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배적이거든요. 지금 당을 창당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짧은 상태에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아무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역동적이라고 하지만 90일이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갖다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권을 위한 어떤 다시 한번 초석을 좀 쌓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본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이유로 다시 정계에 돌아온 것이다. 그런 거 전반을 좀 따져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판을 흔들 만큼의 어떤 좀 컨텐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지금 충분한 계획도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예. 그 공항에서의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들으면은 상당한 기반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드는데, 이만큼 또 인기 있는 정치인도 그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실 정치가 이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안철수를 찾는 건 아닌가 이런 거 싶은데, 공항에 지지자들 많다고 하셨지만은 공항은 협소한 공간이고 적은 수의 사람들만 모여도 또 이렇게 많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으러 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철수 백신이라는 거는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 2017년 지방선거 이미 3번을 써봤는데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2017년 6년에 독일하고 미국 가가지고는 2년 동안 개발이 됐을까? 김대중 대통령 같이 현실 정치에서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수십 년간 쌓아 올려서 뭔가 비전이 생기는 거지, 그동안에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어떤 뭐 물을 아껴 쓰자식의 캠페인 정치까지는 몰라도 대선 후보로서의 국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는 2018년에 있었다.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김한길 의원이 이제 안푸병 생활을 했다가 최근에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민의당을 창당했었고 아시는 대로 바른미래당이 실패로 돌아가고, 과연 이번에는 보수통합 논의에는 관심이 없고 국회의원도 출마하지 않을 거고 그런데 실용적인 중도는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앞서 이제 김성수 평론가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신당 창당까지는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점을 놓고 보면은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갈 것이냐, 창당할 것이냐. 그런데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라는 신호는 계속 하는데 본인이 전적으로 물러나서 자리를 줄 생각은 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오라고 하다가 내가 온다고 해서 대표직을 물러날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신당 창당을 할 것인지는 손학규 대표한테 달려 있어요. 하지만 손학규 대표하고 끝까지 뭐 얘기가 안 된다면은 신당을 만들겠죠. 근데 신당을 만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또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탈당계는 그냥 탈당계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맞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안철수계 의원들이 나오고, 또 아까 지지자들 많다고 하셨는데 그 지지자들까지 합해가지고는 신당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그리고 또 출마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3달 전에 와가지고 마땅히 출마할 지역구를 찾기도 어려운 게 있고, 그런다고 본인이 신당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 1번 잡아버리면은 정치 바이러스 잡으러 왔다는 그 명분이 지금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출마를 안 한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본인 생각에는 아마 보수 통합에 참여하기보다는 일단 그런 캠페인 정치를 통해 가지고는 한 비례대표 10% 정도 해가지고는 교섭단체까지 나중에 뭐 가능하다면은 의석을 만들고, 나중에 황교안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대선 때 가가지고 합종 연행을 통해 가지고는 중도 보수층의 대선 후보로 나갈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공항에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사과의 말을 던지기도 했었는데,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았습니다. 2016년에 국민의당으로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킨 이후에 지방선거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호남 기반을 돈독하게 끌고 가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다시 또 이곳을 먼저 찾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군데를 찾은 이유는 중도라고 하는 자신의 그 지향점, 예. 이 지향점이 사실 공허하다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뿌리 두 개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현충원, 그런 보수의 성지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광주 5.18 민주묘역이라고 하면 민주 진보 진영의 성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양쪽 다가 나의 뿌리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광주를 내려가게 되는데, 광주를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전에 호남 중심으로 해서 다져놨던 그런 그 네트워크가 튼튼한지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측근들이 아무리 나름대로 텃밭들을 갖다가 가꿔준다고 해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것들이 자기 현주소를 가늠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기의 자산을 갖다가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이쪽에서는 대선 후보가 없는 그런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없어요. 아무리 이쪽끼리 자기네들이 모인다고 해도 기사도 잘 안 써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이제 그 판을 흔드는 어떤 그 리더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그들은 분명히 안철수 같은 리더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자기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약속을 해줘야 되겠죠. 반면에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붕괴되어 있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다시 확고하게 재건시킬 그런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게 재건이 안 되더라도 대선까지는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보면 지금 그 광주를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선택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의 극과 극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미천 다 드러나 기대감이 없다. 민주당. 대한신당 나왔네요. 의견이. 금이 환영 아닌 돌아온 탕자다. 예, 일단은 이렇게 거리감을 좀 두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입장도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자유우파 추구하는 정치 세력과 함께할 것이다. 안철수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전에 이제 내용들은 이런 부분이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희경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변인에게 이제 톤을 넘기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 박형준 혁통위원장, 안철수와 통합 여지는 남아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귀국을 환영한다. 조속히 만나 미래를 논의하자. 앞서서 전지현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한참 전에 이제 안철수를 여기저기서 찾던 불과 한 2, 3개월 전만 해도 온다고 하면은 정권을 줄 용의도 있다, 이런 취재 얘기를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은 말이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워딩들을 잘 보면 예. 안철수가 어떤 위치이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네.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걸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통합이든 연대든 이런 게 없을 거라는 거죠. 대한신당 같은 경우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지만 الله 탕자 설화를 보면은 나중에는 상석에 앉히고 모든 걸 다 준단 말이죠. 유산을 다 물려줘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회개했느냐, 자기네들을 갖다가 잘라버리고 뭐 떠났던 것들을 확실하게 회개했느냐, 그것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죠. 적절하게 사과하고 자기에게 줄 것들이 확실하면 그러면 상석에 다시 앉혀주겠다는 그런 얘기고, 예. 지금 황교안 대표라든가 박형준 혁동추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몸이 달아 있는 상태죠. 실제로 이 텐트 안에 안철수와 같이 상징적인 인물이 들어와 준다면 잠룡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보수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예. 여기에는 누구든 들어와야 돼요. 뭐 그야말로 그 이전에 그 대통령 후보로서 한 번이라도 언급됐던 사람들이라면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막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이미 예. 죽은 당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려면 안철수를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도 안철수가 없이 자신은
문지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바른미래당에서 자기가 얼굴 그 대표만이라도 하려도 예. 안철수가 좀 필요한 예.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얼굴 거기서 좀 위태위태했는데. 예. 자,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안 의원이 말 그대로 그냥 창당을 또 하면서 바른미래당하고도 거리를 두고 독자 세력을 꾸리겠다. 만약에 총선까지 이렇게 가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귀국을 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당이 지금 한국당이거든요. 예. 예전에 2016년에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만듦으로 인해서 진보표가 갈라질 거라고 봤지만은 그때는 지금은 상황이 반전됐어요. 오히려 보수표가 지금의 보수당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이 안철수 대표한테 더 가능성이 더 많다고 예.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은 안철수 대표가 나는 안 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보수 통합하는 그 의지 노력은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오더라도 그냥 끝까지 러브콜은 계속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막상 이렇게 협상에 들어갔을 때 그런 어떤 지분 싸움이라든지 네. 그런 역학관계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계속 이렇게 만나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하는 식으로 구애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저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그런 구애를 하면 할수록 또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해집니다. 주도권이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철수라고 하는 그 사실은 비어 있을지도 모르는 예. 지금 현재는 입증이 안 된 그런 상품의 가치를 올려주는 결과가 되고요.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돌아오면서 안철수 대표가 한 그 어떤 워딩 중에서 가장 좋은 워딩이 뭐냐면 불출마하면서 중도의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중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막 아무리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더라도 중도라는 말 속에서 편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네. 또 나는 보수를 지지해라고 하는 말을 국정농단 그 시기를 겪으면서 그 말을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10%는 생겼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이 전부 중도를 표방하는 누군가한테 휩쓸려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불출마를 하면서 더군다나 대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한두 석 차지하는 거에 나는 그런 욕심이 없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것은 또다시 건전한 비판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네. 혁신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보수들한테는 줄 수가 있다는 측면, 이런 측면 때문에 자꾸 이러한 만남이 결렬되고 결렬될수록 예. 안철수 대표의 그 어떤 가치를 올려주는 상황으로 가면서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하는데 한 번 속고 두 번 또 속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에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속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재 얘기가 되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예. 지금 중도라는 공간을 만들어낸 거는 현 정치권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네. 안철수 대표한테는 좀 이런 말이 뭐 어떻게 기회가 될 들릴지는 수 있다? 모르겠는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자, 그렇다면 한국당을 위주로 한 세보수 통합 열차와 관련해서 안철수 전 의원까지 포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설 전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건지 현실적으로는 뭐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이야기가 오늘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전 대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죠.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관련 질문을 받고 보수 통합에 관심 없다고 어제 이제 공항에서 말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진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국민 여러분에게 뜻을 구하겠다. 그 얘기는 이제 보수 새정치를 한 번 더 믿어보겠다 하면은 뭐 신당 창당이나 한국당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반문연대 비슷하게 이제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론에 손을 들어주는 유권자의 입장이 대변이 된다면은 또 이 보수 통합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말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게 지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대선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데 정치를 이렇게 간보기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역학구도의 설정은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 정치 역사상에 뭐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게 뭐 DJP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노무현 정몽중 연합이라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그 98년 대선이었나요? 그때가 이회창 총재는 JP하고 연합하는 거를 반대를 했어요.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진영이 좀 달랐잖아요. 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노무현, 정몽준 그때 그 연합 같은 경우에도
그 진영 논리상 결이 좀 다른 거는 맞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그때 뭐 여론조사 돌려가지고는 후보 자리 양보하겠다 그렇게 던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자기 확실히 비전이 있고 내가 어떤 이 땅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던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처럼 나는 여전히 극중이에요. 정치 바이러스 잡으러 왔어요. 이런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뭐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벌써 말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과연 맞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은 뭐 실제로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의 일환이라고 보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선거제가 개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이 총선 때도 비례에서 상당수 의석을 가져가면서 20석을 넘겼는데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한국당도 그렇고 네. 표를 양쪽에서 이제 몰아가면 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철수 대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사실 자신의 컨텐츠들이 확인되기 전에 예. 충분히 그 비어 있는 그런 중도라고 하는 그 지대에서 깃발을 잘 걸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들을 이제 체리피커처럼 따먹겠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협상 뭐 이런 게 있을 때 문을 닫으면 가장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난 보수통합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패착이었고요. 오히려 그런 조언들을 갖다 좀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와의 어떤 연대라든지 혹은 다양한 논의들을 할 것처럼 그러면서 지속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구애들을 계속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이 자신의 가치를 더 올리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보고요.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바른미래당 쪽에서 저는 다시 그 재건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지금 현재의 그 지지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결과적으로 제3당의 그 캐스팅 보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보고 국민 여러분께 뜻을 구하겠다는 말은 좀 의미심장할 수가 있는 게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자신이 일정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바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 안전 의원보다는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 논의가 진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보수당에서 혁통위 중심의 이 통합 논의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양당 협의체를 요구를 했고 오늘 최후 통첩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을까요? 양당 협의체 공개를 선언하라 이렇게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에게 몰아붙였는데 공감한다. 공천부터 재산 등 실무 문제를 논의하자. 이제 오늘 날을 시한으로 잡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한 20-30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혁통위 중심의 통합 논의가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한국당이 이제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고 새로운 보수당은 8명. 그런데 또 새로운 보수당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도 제법 된다고 하고 그래서 혁통위에 끌려가면은 그대로 그냥 흡수되고 많은 상황이 될까봐 그걸 우려해서 이제 당대당으로 지분을 확신할 수 있는 당대당으로 맞붙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받을 것 같은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당대당으로 가게 된다면 혁통위는 도대체 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당대당으로 가면서 또 새로운 살림을 갖다 꾸리게 된다면 예. 그러면 여기에서 배제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또 논의를 할 겁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세운 그런 로드맵과 또 어떤 통합에 있던 원칙 예. 모두 다 훼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은 당내의 분열과 갈등을 갖다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분열에 또 직면하게 되면 양당 협의체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예. 혁통위는 혁통위대로 또 삐걱거릴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결정이 자유한국당에는 굉장히 또 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